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과목을 가리키고 있는 김창민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번 시간에는 한국 동족 마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족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통사회에서 마을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을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동족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동족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존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을지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족 마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동족 마을은 하나의 성씨가 마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 구성원의 절반 또는 대다수가 하나의 성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을을 지배하는 세력이 그 마을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성씨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풍산 유씨들이 살았던 안동의 하회 마을 같은 경우에는 풍산 유씨들이 그 마을을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인구 구성으로 보면 하회 마을에도 류씨가 아닌 다른 성씨들도 상당히 많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류씨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소작을 하거나 또 류씨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족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지배적인 성씨가 인구 비율로 그 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을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아주 우월적인 하나의 성씨가 있을 때 그런 마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족 마을이라고 합니다. 동족 마을을 구성하게 되면 동족 마을을 구성하는 원리는 그 마을에 처음 들어온 입향조나 또는 그 조상들 중에서 굉장히 유력한 조상을 중심으로 그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하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서해 유성룡 선생이나 겸암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족 마을을 구성하게 되는 것은 부계 혈통 집단으로 구성됩니다. 부계 혈통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 집단을 구성하는 원리가 부계로만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우리 집안 사람이지만 딸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안 사람이지만 결혼하고 나면 사위의 집안 사람으로 집안 구성원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낳은 자식들은 당연히 우리 집안 사람이지만 출가한 딸이 낳은 자식들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돈 집안, 다시 말해서 사위의 집안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들과 딸 중에서 아들과 아들이 낳은 자손들 그리고 그 후손들만 우리 혈통 집단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계 혈통 집단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보면 부계 혈통 집단보다는 부계 혈통 집단이 아닌 친족 집단들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계 혈통 집단이라든지 또는 선계 혈통 집단이라든지 이중출계 집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중국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 부계 혈통이 워낙 강하다가 보니까 이 부계 혈통이 대부분의 사회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계 혈통이라고 하는 것도 전 지구적으로 보면 여러 민족들을 보면 혈통을 구성하는 원리 중에서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는 부계 혈통 집단으로 친족 집단이 구성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동족 마을도 딸들은 결혼하면 출가해서 다 다른 마을로 가거나 다른 친족 집단 구성원으로
성원권이 변화하게 되고 아들과 그 후손들만 동족 마을에 남아서 그 동족 마을을 구성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족 마을에 있는 친족 집단은 경제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친족 구성원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서 친족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친족계를 통해서 동족의 재산을 형성합니다. 동족의 재산은 주로 토지 형태로 있는 것이 아주 많죠. 그래서 이 토지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장남에게 토지를 상속해 주면서 이 토지는 위토답이다.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위해서만 이 토지를 사용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그 위토답, 그 조상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재산들은 문중계 또는 친족 집단의 재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족 집단은 친족 집단들은 대부분 숭조 의례를 강화합니다. 당연히 자기 마을에 들어온 입향조라든지 아니면 유력한 조상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친족 집단의 위세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위대한 조상들을 선양하고 그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상 숭배 의례를 아주 강화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큰 제시를 짓는다든지 또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다른 친족 집단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우월하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친족 집단의 정체성이라든지 친족 집단의 자부심 같은 것을 형성해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족 마을은 조선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마을은 임진왜란 때 아주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도 사람들이 특정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인구의 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정착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 구성원들이 크게 한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족 마을이 형성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족 마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들과 딸을 크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다시 이제 아들과 딸을 상속할 때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상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조선 후기나 또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딸에게는 거의 상속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관행들이 있었고 아들 중에서도 장남에게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하고 차남 이하에게는 조금만 상속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죠. 그런데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아들과 딸에 대해서는 별 차별 없이 상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남자가 부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부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해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족 마을을 구성하는 마을 역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처갓집에 들어와서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 사실은 장인의 재산을 아내가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일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동족 마을은 대부분의 동족 마을은 조선 중기부터 형성되어졌다. 그렇게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에 동족 마을은 사족 지배의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족 지배는 뭐냐 하면 조선 중기만 하더라도 왕이 있었지만 지방까지 왕권이 광범위하게 미쳐서 왕이 전국을 통치하는 이런 구조가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는 가면 이 사족이라고 해서 성리학을 하는 선비들이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어져서 실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예안에는 경상도 관찰사나 안동 목사가 있었지만 그 예안 지방에는 퇴계 선생이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관찰사가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퇴계 선생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 퇴계 선생을 중심으로 한 예안 이시들이 실제로 안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강화가 되어졌냐 하면 서원이 그 중심 역할을 합니다. 서원에 그 지역에서 유학을 하는 사람들, 유학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유학자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게 되고 세력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학자들을 관리들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자들이 실질적인 지역의 지배 세력이었던 사회, 그런 사회를 사족 지배 사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동족 마을들, 또 유력한 동족 마을에 있는 동족 집단들이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지방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족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마을에서 하나의 성씨가 그 마을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조선시대 지역사회를 지배해 나가는 그런 구조 위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족마을을 지배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 마을은 여러 성씨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지배적인 성씨가 그 마을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씨의 종손이나 또는 문장,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정치 원리나 사회 규범이 아니라 친족 원리가 마을을 지배하는 원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이가 많으냐 나이가 적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아저씨 학렬이냐 조카 학렬이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적더라도 아저씨뻘에 해당되면 나이가 많은 조카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어른이 누구냐 하면 지배적인 친족 집단의 종손이나 문장,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됩니다. 마을 이장 별로 의미 없어요. 마을 이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계속 바뀔 수 있지만 그 친족 집단의 종손이나 문장 같은 사람들은 종신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지배는 변할 리도 없고 지배권을 상실당할 일도 죽기 전에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을을 지배하는 원리가, 친족 원리가 마을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동족들은 마을 안에 제실이라든지 서원과 같은 이런 상징적 건물들을 자꾸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이 그 마을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됩니다. 어느 집안에 제실이, 아주 큰 제실이 있다, 또 위에 그 아주 위대했던 우리 조상들을 비롯해서 유학자들을 모신 서원이 있어서, 특히나 그 서원이 예를 들면 뭐 임금으로부터 현판을 내려받는 사액 서원이 되어졌다라든지, 그 서원에 유력한 유학자가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서원이나 제실들이 그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적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그 마을은 마을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그 친족 집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회마을을 생각을 해보면 하회마을은 마을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풍산 류시, 서해 유성명 선생의 후손들,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족 마을은 지역 집단으로서의 마을이 아니라 친족 집단으로서의 마을,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력한 성씨들은 경제적으로 마을의 지배 집단이 됩니다. 그 일대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를
이 유력 친족 집단이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친족 집단이 아닌 사람들은 이 친족 집단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소작을 하거나 또 그 친족 집단에 들어가서 하인이 되거나 머슴이 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위세만 그 마을의 지배적인 친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배권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적인 성씨는 다른 성씨들과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지배 종속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을에서 동족 마을이라고 하면 지배적인 성씨가 그 마을의 주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동의 하회마을이나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 아산에 있는 외암마을, 또 안동에 있는 내암마을, 뭐 한자로 이걸 천전리 이렇게 하는데 내암마을, 이런 마을들이 대표적인 동족 마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동족 마을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의 지배적인 성씨가 그 마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독특하게도 두 성씨가 한 마을을 지배하는 그런 마을들도 있습니다. 이런 마을을 양성지배의 동족 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마을에 유력한 친족 집단이 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셋, 넷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두 친족 집단이 한 마을에서 공존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아마 둘 다 유력한 친족 집단일 것 같으면 그 마을의 지배를 우리 친족 집단만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두 개의 친족 집단이,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성씨가 한 마을에서 지배적인 위세를 가지고 있는 마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주의 양동마을과 영남에 있는 영보마을이 이 두 성씨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마을입니다.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은 안동 하회마을에 필적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위세가 높고 이 양동마을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이 양동마을에는 여주 이씨와 경주 손씨 이 두 집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주 이씨는 회제 이연적 선생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유력했던 유학자를 선조로 모시고 있고 경주 손씨는 양민공 손소라고 하는 분을 유력한 조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양동마을에 가보면 여주 이씨와 경주 손씨가 한 마을에 서로 자기들 종갓집도 크게 짓고 있고 제실도 크게 짓고 있고 성씨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러면서 그 마을에 두 마을이 아주 공존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영남군에 있는 영보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보마을은 전주 최씨와 거창 신씨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주 최씨는 세종대왕 당시의 인물이었던 연촌 최덕지라고 하는 분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고 입향조입니다. 거창 신씨는 산정 신후경 선생이 입향조인데 이분을 중심으로 그 후손들이 한 마을 안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성지배의 동족 마을의 경우에는 이 핵심적인 조상이 장인과 사위 관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영보마을의 경우에 거창 신시인 산정 신후경 선생은 연촌 최덕지 선생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신후경 선생이 영보마을에 장가를
온 것이죠. 최덕지 선생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에 산 것이 아니라 장인이 살고 있었던 영보 마을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서 일정 부분 재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난 뒤에 그 뒤부터 재산을 계속 일구어 가고 자녀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과거에 급제를 시켜서 조선에서 유명한 인물들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창신 씨가 이 영보 마을에서도 경주 최씨만큼이나 사회적 위세가 높은 또 경제적 기반을 갖춘 그런 성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성씨는 수백 년 동안 한 마을 안에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영암 영보 마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영보 마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주 최씨인 최덕지 선생의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연촌 최덕지 선생은 원래는 임실분이었다고 그래요. 이 최덕지 선생이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일이 이게 세종 임금 당시 사람인데 전국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전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임금님에게 상소문을 보내서 굴량미로 비축해 둔 쌀을 백성들에게 풀어서 우선 굶주림은 면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세종께서 그 상소문을 보고 이건 말이 된다. 우선 백성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라고 해서 굴량미를 풀어서 전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이게 굶주림을 면하게 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전국 동네 방방곡곡에서 밥을 하기 위해서 부엌에 불을 떼니까 연기가 집집마다 다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덕지 선생의 호가 연기 연자 마을 촌자를 써서 연촌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임금님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 연촌 최덕지 선생입니다. 이 전주천의 한옥마을 옆에 가면 한벽루라고 하는 누각이 하나 있죠. 가보신 분들은 또 계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이고 지금은 그 한벽루 옆으로 남원으로 가는 이 국도 이 다리가 개설이 돼서 그 경치가 그 반감되어졌습니다만 조선 시대에는 그 다리가 없었겠죠. 지금 뭐 콘크리트 다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돌다리나 있었으면 몰라도. 그래서 그 다리가 없었던 당시를 상상하면서 그 정자에 앉아서 전주천을 한번 내려다 보시면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풍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벽루를 이 최덕지 선생이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냐 하면 이 영보 마을에 있는 최덕지의 후손들이 우리 연촌 할아버지가 그 한벽루를 지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 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덕지 선생의 그 본관이 경주가 아니고 참 전주입니다. 전주 최씨이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최덕지 선생은 벼슬을 하다가 큰 벼슬까지는 한 것은 아니고 남원 부사를 했다고 나주 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주에 가서 이게 이제 관청에서 이 나주군에 해당되고 있는 여러 지역들을 순시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영보 마을에 들리게 됐는데 그 영보 마을에 풍량 조씨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풍량 조씨 유력한 풍량 조씨 중에서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딸에 대해서 이제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주 군수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전주로 돌아가지 않고 아니 그냥 그 영보에 가서 이게 그 여자랑 같이 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촌 선생도 풍양 조씨 집안의 사위가 되어져서 영보 마을에 입향을 한 것이죠. 아마 나주 목사를 했을 정도였으니까 나이가 제법 있었을 것이고 아마 전주에는 처와 가족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연촌 선생은 나주 목사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보에 들어가서 살고 영보에서 자녀들을 낳고 거기에 정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보 마을이 그 이후에 전주 최씨들의 새거지가 되고 전주 최씨들이 지배하는 그런 마을이 되어졌습니다. 신후경 선생도 이 연촌 선생과 마찬가지로 연촌 선생의 딸과 결혼해서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동종 마을을 시작하게 되는 동종 마을의 첫 출발들이 대부분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꼭 영보 마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마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가 되면 이 최씨와 신씨들이 이제 주도해서 아마 이때 1550년 정도 되면 연촌 선생이나 산정 신우경 선생이 마을에 들어온 지 거의 뭐 한 150년 정도 지나고 난 때였지 않겠습니까? 15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손자들, 증손자들까지 생겼을 거고 후손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 후손들이 주도해서 영보 동계를 만듭니다. 영보 동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두 친족 집단이 본격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죠. 그래서 최씨와 신씨는 같은 계원으로서 경제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또 같은 계원이니까 친목을 함께 다니기도 하고 다지기도 하고 또 부모나 이제 뭐 친족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상례를 서로 돕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550년대가 되면 최씨와 신씨들이 영보 동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밀접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보 마을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 두 그 전주 최씨와 거창 신씨들은 향안을 만듭니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우리 두 집안 사람들만 협력하고 우호적으로 지내자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마을을 지배하는 마을 규약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보 동계를 만들었을 때는 두 집안만 그 동계에 적용이 되어지는데 향안을 만들고부터는 이 두 집안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마을 구성원들이 따라야 되는 그 마을 모든 구성원들이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향안을 만드는 것이죠. 향안은 지금으로 말하면 마을 규약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해서 마을의 지배 원리와 지배 구조를 정착시키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전주 최씨와 거창 신씨가 영보 마을을 지배하는 지배 구조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두 친족 집단은 서로 위세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영보 동계와 향안도 있었지만 그로부터 또 150년 정도 지나서 1689년에 거창 신씨들은 거창 신씨 후손들이 이때 되면 뭐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많아지니까 자기들만의 친족계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친족계를 통해서 돈을 모으는 거죠. 친족의 재산을 늘려가지고 송량사라고 하는 제시를 건립합니다. 이 송량사에는 거창 신씨 5명의 유명한 현조들이 모셔져 있는데 예를 들면 신희남 선생이나 신천익, 신해익 뭐 이런 유명한 조상들을 거기에 배양하고 모시는 거죠. 송량사는 영보 마을에 있는 거창 신씨들의 대표적인 제실이고 이 송량사가 거창 신씨들을 결집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 송량사가
아주 크게 지어져 있고, 송량사 앞에 가면 이 조상들의 어떤 공덕을 기린 비석들이 엄청나게 큰 비석들이 세워져 있고, 또 이게 송량사가 낡거나 훼손되어지면 또 후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송량사 보수 작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영보마을에서는 이 송량사가 거창신씨들의 어떤 상징적 공간, 거창신씨들의 결집점, 결속력을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신씨들이 이 친족계 만들고 송량사를 만들자 전주 최씨들도 질세라 최덕지 입향조인 연촌 최덕지 선생을 배양하는 존양사를 세웁니다. 이 존양사도 결국은 연촌 최덕지 선생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거창신씨들의 송량사보다 존양사가 더 우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가에 사액을 계속해서 청원합니다. 임금께서 이 존양사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현판을 내려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1717년에 드디어 사액을 받아가지고 존양사를 녹동서원으로 개칭을 합니다. 이 녹동서원에는 안향 선생부터 시작을 해서 뭐 중국의 안향 선생부터 시작해서 주시경 선생,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유학자들, 퇴계 이황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유명한 이 유학자들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그 모시는 인물 중에 최덕지 선생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양사일 때는 최덕지 선생만 배양을 했지만 녹동소원으로 이게 바뀌어지게 되면서 역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학자들과 함께 최덕지 선생이 배양이 되어져서 결국 최덕지 선생의 위세가 전국적인 인물임을 공認받는 그런 셈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지금도 이 녹동서원은 존재하고 있고, 이 녹동서원에서 이들을 위한 제사가 1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드려지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1716년에는 합경당을 건립을 합니다. 합경당은 전주 최씨들의 제실이죠. 그래서 이 조상 제사를 지내거나 특히 이제 최덕지 선생이 돌아가신 날 기제사를 지내거나 이럴 때는 후손들이 합경당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게 연촌 선생은 드물게 영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물 영정이 그려져 있는데 저도 가서 보고 알았는데 영정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정의 밑그림인 유지초본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종이에 만들어진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밑그림만 있으면 영정은 몇 번이라든지 다시 그려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유지초본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촌 최덕지 선생의 유지초본은 아마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합경당 뒤에 보면 이 연촌 선생의 유지초본과 영정을 모신 영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당에도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연촌 선생은 자기가 돌아가신 날 기제사 받고요, 영당에서 지내는 영정 제사도 받고요, 녹동서원에서 봄 가을에 춘제 추제에서 2번의 제사를 받고요, 이렇게 해서 연촌 최덕지 선생은 1년에 제사를 4번 받아 잡수는 그런 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영당 옆에는 보면 또 판각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판각에는 팔만대장경처럼 책을 인쇄할 수 있는 목판 활자가 이 보관이 되어져 있어요. 이 목판 이 활판은 뭐냐 하면 연촌 선생이 생전에 여러 가지 문집이나 글을 썼는데 그 글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이게 수기로 베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연촌 선생이 쓴 글을 나무에다가 이게 새겨 가지고 인쇄 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인쇄 활판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최씨들이 연촌 최덕지 선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위대한 조상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전주 최씨와 거창 신씨들은 한 마을 안에서 이렇게 서로 자기 조상이 위대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를 짓기도 하고 또 큰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조상을 모신 제실은 사액 서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위세 경쟁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 위세 경쟁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두 집안이 다 제사를 지낼 때 정말 진심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진심인데 연촌 최덕지 선생 제사를 지낼 때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후손들이 한 300여 명이 참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는데 전날부터 와서 오후쯤 되면 사람들이 후손들이 도착해가지고 마을에서 제사 준비도 하고 여자분들은 음식을 마련하기도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밤 12시까지 이런저런 이제 조상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밤 12시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 자고 갈 사람들은 그 제실이나 이런 데서 자고 그냥 가실 분들은 또 그날 밤 늦게 출발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300여 명이 모여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1300년대 분인데 지금부터 적어도 한 7, 800년 전 조상들을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잘 섬기려고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을 준비할 때 엄청나게 제물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제사상에 밤을 깎아서 올리잖아요. 근데 밤을 깎아서 올리는데 이 밤을 깎아서 쌓은 게 지름이 한 30cm, 높이가 한 뭐 80cm 정도 되도록 그렇게 막 이만하게 이렇게 쌓아요. 고기 산적을 해가지고 고기를 장만하는데도 보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떡을 하는 걸 봤더니요, 시루떡을 하는데 가로 세로 한 1m 정도, 높이 한 2m 정도의 떡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떡을 그 제상에 올리는 게 힘드니까 이 떡을 가마에 실어가지고 가마꾼들이 가마를 매듯이 그렇게 떡을 운반해가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연촌 최씨들은 우리가 조상을 위한 마음이 얼마나 깊고 크냐 하는 것을 제물의 양으로 승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거창 신씨들은 제물을 준비할 때 양으로는 전주 최씨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이 거창 신씨들도 만만한 집안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저 교보 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보 그룹의 회장이 이 영보 출신 신씨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손들이 다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뭐 잘 부를 많이 축적하고 해서 이게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연촌 최씨들이 워낙 그 이제 제사 지낼 때 제물의 양으로 승부를 하니까 거창 신씨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제물을 생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음식을 요리를 안 해요. 고기를 굽지를 않습니다. 생선도 굽거나 튀기지를 않아요. 생물을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생물에 반대되고 익힌 것을 숙물 이렇게 말하는데 전주 최씨들은 음식의 양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리를 합니다. 다 익혀서 냅니다. 그 고기도 익혀서 내고 나물도 뭐 데치거나 삶아서 내고 뭐 다 이렇게 이제 생선들도 구워서 내고 다 익혀서 내는데 거창 신씨들은 다루기가 훨씬 더 어렵고 관리하기가 까다롭지만 생물을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야 조상을 향한 정성이 우리가 더 깊다, 우리가 더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거창 신씨와 전주 최씨들은 끊임없이 위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 신씨들은 제사를 지낼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사를 3사람씩 정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원래 제사 지낼 때 모여서 내년 제사에는 누가 유사를 할래? 그러면 유사 3명을 정하고 그 유사 3명에게 각각 제물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의 3분의 1씩 부담을 시킵니다. 아마 몇백만 원씩 부담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걸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내 할 사람 신청하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3사람이 필요한데 5사람이 손을 들었다는 거죠. 하고 싶은 사람이 5명이 있어요. 그러면 3사람은 올해 하고 2사람은 내후년에 해라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제사 때 다시 내년에 할 사람은 2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 1명만 더 뽑으면 되는데 1명 누가 할래 그랬더니 또 5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1명만 이제 작년에 신청한 2사람하고 1명은 내년에 하고 4사람 남았으니까 4사람 중에 3명은 그 다음에 1명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하러 갔을 때 보니까 10년 뒤에 할 사람까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조상 제사를 위해서 몇백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을 후손들이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10년 뒤까지 예약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손을 들면 10년이나 더 뒤에 11년, 12년 뒤에 유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후손들이 조상 제사를 지내는데 정말 진심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암군 영보마을에 전주 최씨와 거창 신씨들이 같이 살고 있고 초창기에는 이제 뭐 영보 동계도 만들고 향약도 만들고 이러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후손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두 집안 사이에 서로 위세 경쟁 관계에 접어들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안이 두 친족 집단들 사이에서는 위세 경쟁을 하지만 마을의 위세를 높이는 일에는 정말 협조를 너무 잘합니다. 협력을 너무 잘해요. 예를 들어서 조상을 위한 비석을 세울 때 뭐 행정적으로 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옆에 있는 성씨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청 군청 찾아가 가지고 설득하고 해서 비석을 세우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줍니다. 또 비석을 세울 때 마을에 어느 곳에 세우겠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의 여론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야 신분사회였으니까 양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민이 뭐라고 할 수 없었지만 지금 민주사회니까 민주국가니까 거창 신씨가 비석을 세우겠다 그럴 때 신씨도 최씨도 아닌 마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반대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거창 신씨와 전주 최씨는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위에서 마을 안에서 마을의 위세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협력을 잘합니다. 특히 영암군에는 구림이라고 하는 양반 마을이 있는데 이 구림 마을과 영보 마을이 또 마을 간 위세 경쟁을 합니다. 구림 마을에도 여러 성씨들이 이제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제 호남의 정말 대표적인 양반 마을이 되어져 있는데 동족 마을이 되어져 있는데 이 구림과 영보가 경쟁할 때는 신씨와 최씨들이 예외 없이 협력해서 영보 마을의 위세를 높이는 일에 힘을 모읍니다. 또 이 두 친족 집단들이 서로 위세 경쟁을 하면서 제실이나 종갓집이나 이런 것처럼 건축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훼손되어지게 되면 그것을 정비하거나 또 뭐 보수하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걸 하면서 마을 안에서 정말 큰 건물, 위세가 높은 건물 이런 것들이 마을 안에 계속적으로 건축되어지게 됩니다. 소위 양반 마을로서의 경관을 갖추는데 이 두 친족 집단이 하는 위세 경쟁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내게 된다 이런 것이죠. 숭조 사업을 합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때때로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기도 합니다. 이 전주 최씨들이 연천 최덕지 선생에게 영정 제사를 지내는 것이 KBS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로 촬영되어져서 전국에 방송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숭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평판을 통해서 이 영보 마을의 위세를 높이는데 상당히 많은 긍정적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 마을에서 여러 가지 상징 만들기, 경쟁 이런 것들도 마을의 위세를 높이는 구조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마을에 두 친족 집단 중에서 하나의 친족 집단만 있었을 것 같으면 마을 경관이 이렇게까지 양반 마을로서의 외모를, 경관을 가지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친족 집단이 있고 두 친족 집단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해 가면서 영보 마을이 영암군에서 더 나아가서 호남 일대에서 굉장히 유력한 전통 마을 또는 양반 마을, 동종 마을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느 친족 집단이 다른 친족 집단을 지배하거나 추방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한 마을에 공존함으로써 협력과 시너지를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양반 마을로서의 위상은 어떻게 보면 두 친족 집단이 한 마을에 공존하면서 만들어낸 성과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것이죠. 아무튼 우리나라 동종 마을은, 일반적인 동종 마을들은 대부분 하나의 성씨가 그 마을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뭐 그런 마을들 중에서도 전국적인 위세를 가지고 있는 마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친족 집단이 한 마을에 공존함으로써 또 이렇게 그 마을의 사회적 위세 또 이런 것들을 높여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었다. 그런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한 친족 집단의 지배보다는 양성 지배 동종 마을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 마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점 지배보다는 공존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영보 마을의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몇 장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합경당입니다. 전주 최씨들이 가지고 있는 제실이지요. 이렇게 소설대문들이 이렇게 있고요. 소설대문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비석들이 있습니다. 이 비석들은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비석인데 이제 이 합경당을 건축할 때 또는 보수할 때 전국적으로 후손들에게 모금을 했습니다. 그 모금 때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져 있고 이 보수한 전체 과정들이 새겨져 있는 그런 비석들입니다. 이런 비석들도 새겨져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 보면 이 합경당이 뭐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큰 건물이지요. 여기는 정자입니다. 영보마을 입구에 보면 이렇게 정자가 있고 이게 노거수 엄청나게 오래된 고목이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이 정자에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이 마을에 이제 구경 오는 사람들은 이 이제 정자를 보고 이제 뭐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어느 정도 짐작도 하고 또 감탄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 비석은 그 정자 옆에 세워져 있는 비석입니다. 이게 산정 신우경 선생의 그 유허비라고 해서 세워져 있는데 상전 선생의 이력을 이 뒷면에 새겨져 있고 이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비석도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렇게 세웠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도 이 신씨와 최씨들은 서로 자기 조상들의 위세를 경쟁하고 있고 조상들의 위세를 높이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유복을 입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제사 지내기 전에 제관들이 모여서 이제 유복도 입고 유건도 쓰고 이렇게 있으면서 앉아 있는 모습들도 이렇게 꿇어 앉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제사 지내는 것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밤 깎아서 쌓은 게 이 정도예요. 이게 이제 뭐 밤 이렇게 쌓고 꽃감도 이만큼 쌓고 뭐 과일도 이보다 훨씬 더 과일도 크게 하고 고기 산적 깬 것도 이보다 더 크게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영보마을을 통해서 한 마을을 두 성씨가 같이 존재하면서 공존하면서 그 마을의 경관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그 마을의 사회적 위세, 사회적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두 마을이 한 마을 안에서 공존함으로써 그 마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나와 다른 존재들을 배척하고 배제하기보다는 공존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